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부 통제와 미국의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욱희라고 하고요.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이 내부 통제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 또 최근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그런 목소리, 우려 이런 것들이 높고요. 그래서 내부 통제하고 미국의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목차는 내부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미국의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하면은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하고 살펴보니까 얼마 전에 삼성증권 사태가 있었죠. 그때 언론에서는 어떻게 났냐면은 이 삼성증권에서 직원들이 배당 잘못된 주식을 팔아먹었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 그리고 뭐를 해저드가 가져온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미 금융당국이 한국의 은행 지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금감원에서 역시 한국은행 지점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투자증권들이 또 3년 넘게 차명으로 원래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역시 내부 통제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 정보를 누설한 금감원 팀장이 불구속됐을 때는 또 금감원도 역시 내부 통제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기관만 내부 통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남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죠. 하남시에서 역시 효율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북한에서도 역시 남북긴장 완화 속에 비상사태급 내부 통제의 강화를 지시했다. 도대체 내부 통제라는 게 뭔데 이렇게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 통제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는지 또 내부 통제가 구멍이 났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이런 내부 통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이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도하고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탐욕이 비전한 결과다. 즉 오바마 대통령도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결국 시스템, 제도나 규제, 내부 통제 시스템과 그리고 직무윤리의 고양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 계속적으로 직무윤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왜 내부 통제를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는지 또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이것 때문에 점점 조직에서 내부 통제의 강화 그런 역할,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부 통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 코소 프레임워크에서 코소에서 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 통제하면 코소 프레임워크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그렇게 그 정도로 유명한 국제기구에서 코소에서 이 내부 통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소에서는 내부 통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사회, 경영진 및 조직원들이 이사회, 경영진, 조직원 누군가요? 조직의 전 임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부 통제, 사고 났다 하면 누굴 쳐다봅니까? 회의하다가 고위가 감사를 쳐다봅니다. 또는 준법감시인이 있는 조직에서는 준법감시인을 쳐다봅니다.
왜 내부 통제 구멍이 났는데 사고가 났는데 왜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내부 통제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다. 어쨌든 내부 통제란 누가? 이사회, 경영진, 조직원들이 전 임직원이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의 준수와 관련된 비즈니스 목표, 우리 조직의 목표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한 프로세스가 내부 통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임직원이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설계한 프로세스들이 다 내부 통제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내부 통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 출장비 규정이다. 출장비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출장 갔다 와서 출장비 이만큼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출장비 이만큼 들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출장비 들었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안 주죠. 그 출장비에 대한 내부 통제 규정이 있는 거죠. 출장비는 어떻게 해요? 규정에 예를 들어 임원급, 또 부서장급, 그 다음에 직원급, 이렇게 해서 아마 부서 직급별로 출장비 규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원급이다 그러면 KTX 특실을 타도 된다. 일반 직원들은 KTX 일반실을 타라. 또 비행기도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타라. 그 다음에 직원들은 이코노미를 타라. 또 임원들은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서 자라. 직원들은 뭐 5만 원, 7만 원 이내의 그런 숙박비를 지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출장 갈 때도 함부로 자기가 나 출장 가고 싶으니까 갈게. 안 되죠. 출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한문을 올리죠. 이러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듭니다. 출장 목적은 뭡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기한에서 승인을 받죠. 결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승인된 대로 그러한 출장 역할을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사용된 비용들을 출장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 출장 하나만 하더라도 출장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뭐다? 내부 통제입니다. 내부 통제. 그리고 승인, 내부 통제죠. 그 아래 나라는 누가 할 거냐? 이 승인은 누가 할 거냐? 부서장이 한다. 금액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또 출장 목적이 특이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CEO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출장비가 많이 든다. 이러면 어떨까요?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승인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들, 아레날, 이런 내용들 전체가 다 뭐다? 그것이 바로 내부 통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통제를 누가 하는 거죠? 그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내부 통제를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출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제를 올려야 되죠. 그 행위 자체가 내부 통제라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출장 갔다 와서 임의로 갔다 와서 그냥 출장비 올려서 출장비 달라고 받아가고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규정 하나가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하는 그런 매뉴얼, 절차, 프로세스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집합이 내부 통제다. 즉 내부 통제는 전 임직원이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감사실 쪽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전 조직원들, CEO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누가 하느냐?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국제감사인협회에서 3중 방어선 이론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왜? 역시 어느 조직이나 이 내부 통제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통제를 하는데 우리가 방어선을 3개를 만들자, 3개. 방어선이 조직에 보통 3개가 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이 있고, 2차 방어선이 있고, 마지노선이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방어선별로 역할이 따로 주어지더라. 그래서 이 3중 방어선이 3개란 얘기인데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은 현업부서에서 일반적인 각종 통제장치들, 뭐죠? 뭐 규정도 될 거고요. 매뉴얼도 될 거고요. 프로세스도 될 거고, R&R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현업부서의 역할이다. 출장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출장비 갈 때 함부로 가면 안 되죠. 적어도 부서장한테 승인받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승인받는 것 자체가 내부 통제라는 거죠. 즉 직원이 승인을 안 받고 휴가나
또 출장을 갔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 통제가 구멍이 난 거죠. 제대로 임직원들의 그러한 출결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출장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업부서에선 각종 경영 통제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각자가 통제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출장비 규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출장비 규정을 만들어야 되죠. 직급별 출장비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1차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예산이라든지 각종 기준, 규정, 또 뭐 법 이런 것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각자 스스로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이 1차 방어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방어선은 뭐냐? 2차 방어선. 자, 1차 방어선에서 그러한 내부 통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주로 모니터링하는, 감시하는 기능이 2차 방어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2차 방어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통제죠. 재무통제. 자, 아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영수증 던져주고, 야, 출장비 내놔. 나 이만큼 돈 써서 하면은 우리 재무부서에서 바로 돈을 주나요? 아니죠. 일단 출장비 갔다 왔으면, 출장 그 품이 난 거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그 출장 품위대로 출장이 갔다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경비를 썼는지, 이러한 증빙을 내놔라. 그 다음에 영수증을 달라.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돈을 안 주죠. 그것이 구비가 돼야만 이 재무부서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겁니다. 즉 1차 방어선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2차 방어선에서 한 번 더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예를 들면은 리스크관리부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방어선이다. 왜? 각자 부서에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고 예산이, 또 이것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했을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될 뭐 부채라든지 그런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 방어선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차 방어선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2차 방어선에서 봤을 때 야, 그건 너무 위험하다, 적다, 뭐 이런 코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2차 방어선에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또 그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게 리스크 관리 부서 2차 방어선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기능이라고, 금융기관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준법 감시는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씩 임원급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주로 뭘 검사하느냐면은 주로 이제 준수, 각종 법이라든지 또 여러분 조직의 내규, 뭐 계약 이런 내용들의 준수가 적절히 지키는 건지, 또 계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기능입니다. 즉 1차 방어선의 행위에 대해서 각종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에 위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기능이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물론 이제 3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만 나머지 그런 것들도 다 이런 2차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1차 방어선에서 잘 하고 있는지, 못한다면 2차 방어선에서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차에서 뚫리고 2차에서도 뚫렸다. 그럼 누가 막아야 되는 거죠? 마지노선이 3차, 감사 기능이 3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1차 방어선에서 뚫렸고 2차 방어선에서도 제대로 그걸 모니터링을 못했다. 제대로 감시를 못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한 경우에는 3차 방어선, 즉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 내부 통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뭐 금전사고가 터졌다, 우리 회사에 사고가 터졌다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굴 쳐다본다? 감사나 준법부서를 쳐다보더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내부 통제는 누가 하는 거다? 각각의 임직원 스스로가 자기의 R&R, 즉 자기의 업무 분야, 자기의 맡겨진 그런 책임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차 방어선의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준법 감시인이었는데요. 이런 준법 감시인이, 준법 감시 기능이 어떻게 도입됐느냐?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1997년 우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니네 나라는 믿질 못하겠다. 그 내부 통제가 그런 기능도 없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부실덩어리고, 이런 식의 조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 나라는 우리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투명한 그러한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것을,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법 감시 기능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 기능이라든지 또는 사회이사 이런 것을 도입하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전 금융기관은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를 준법 감시 기능을 강하게 도입을 해라 해서 2000년부터 은행부터 은행증권보험 이렇게 해서 다 도입이 돼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2011년부터 준법 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이제 공공기관도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대한, 즉 2차 방어선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도입하는 그런 공공기관도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러는데 사실 그 모델이 미국에서 가까운 거죠. 미국에서 확실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감시하는 기능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유전무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맞아야 된다, 패야 된다, 뭐 이렇게 아주 스스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민주주의가 또 달성된 지가 사실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지가 않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짧은 기간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그러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고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 사고가 터지면서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전무죄, 당연히 그런 현상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비리에 대한 처벌이, 기업들은 잘못해도 그 처벌이 가벼움에 대한 불만이 많이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따라하고 있죠. 왜? 나쁜 것부터 배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 하던 거, 유럽에서 하던 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학습해서 못된 것을 더 잘하는 것보다는 못된 것을 더 학습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미국도 이렇게 그런 대기업, 큰 회사들, 돈이 많은 회사들에 대한 그러한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됐더라. 그래서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계속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계속적으로 구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판례나 정부 조치, 기업의 자율 규제가 점점 강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oreign Corrupt Practices FCPA라고 해외 부패 방지법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런 거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까보니까 사실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잘 지키더라, 법을 잘 지키는데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영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뇌물을 주더란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노동을 시키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FCPA가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우리가 좀 양형을 강하게 하자.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 범위를 지키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로서는 이제 케어막 주주 대표 소송, 샤베인스 옥슬리 액트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지금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죠. 제약회사에서 의사들한테 뒷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워크숍 비용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판례들이 그런 것을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강하게 막고 있는 거고요. 이건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책임을 우리가 밑에 사람한테만 전가했는데 회계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윗선으로 CEO한테 아주 올려서 강하게
그것을 밑에가 책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밑에다 전가하는 그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러한 삭스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각종 그런 범죄, 특히 기업 범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강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다 요구하는 거에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처벌을 좀 약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되는 것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즉 효과적인 내부 통제 장치들이 설치가 돼 있고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을 약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이 지금 미국에서도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입증하고 또 그것이 또 잘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일반 원칙이 있고요. 자, 일반 원칙을 보면은 조직의 위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구제를 명령을 한다. 그런데 이 구제 명령은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 당연히 기업에서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그러한 피해는 보상을 해야 되겠죠.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은 피해 보상 차원이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더라. 그런데 벌금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조직의 모든 자산을 박탈할 만큼 충분히 부과하겠다. 즉, 조직이 망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잘못한 경우에. 뭐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언제 이렇게 조직의 모든 자산을 박탈할 만큼 충분히 부과할 거냐? 자, 조직이 범죄 행위를 위해 또는 범죄 수단에 의해 운영될 경우에는 이런 조직은 지구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까 벌금을 충분히 매겨서 망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심하게 말해서 조직이 망할 정도의 벌금이 부과돼서 모든 조직이 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벌금에 보면은 위반 정도와 조직의 귀책에 기반한다. 그래서 처벌 가중 요인인 감경 요인이 있다. 잘하면은 깎아주고요. 못하면은 더 가중 처벌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감경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집행유예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런 양형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처벌의 증감 요인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가중처벌 요인이 어디 있느냐? 가중처벌 요인. 범죄 활동에 관여했거나 또는 용인을 했거나. 자, 조직이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든지 내지는 조직원들이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 회사가 용인을 했다. 당연히 그런 조직은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조직에 전력이 있다. 자, 누구든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할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은 그것을 개선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조직에 전력이 있더라. 옛날에 잘못했는데 그것이 집어릇 개 못 주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잘못된 일을 하더라. 이러한 조직에 전력이 있으면 옛날에 잘못한 게 있고 또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중처벌을 하겠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명령 위반. 정부의 그러한 각종 명령을 위반해서 잘못했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사법방해. 당연히 뭐 증인을 은닉시킨다든지 각종 증거자료들을 뭐 없앤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사법방해가 되겠죠. 사실 약 한 10년 전인가요? 금융기관에서 금감원에서 감사를 나가는데 모든 걸 다 없앴습니다. 전 임직원의 하드를 싹 포맷을 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 방해가 해당되죠. 워낙 큰 조직이라서 유야무야 좀 적당히 맞고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처벌 감경 요인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직이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조직에 큰 데미지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경하는 역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감경 역할에 대해서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처벌 감경 요인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단서가 뭐죠? 효과적인, 단순하게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지인이 있느냐, 감사업소에 있느냐, 내부 통제 장치 있느냐, 내부 통제 절차 있느냐,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를 그 앞에 효과적이어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이 잘 구비가 돼 있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운영되는 것을 입증을 한 경우에만 깎아주겠다. 그리고 자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병을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깎아줄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처벌 감경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최소 요건은 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정당한 주의 의무와 윤리적 행위 및 법 준수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정착하고 실행해야 된다. 자, 사실은 개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식들 보고는 똑바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떤 기업들은 보면은 직원들은 잘 지킵니다. 직원들은 뭐 하나 잘못하면 일벌백계 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CEO라든지 회장은 잘못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은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즉 CEO부터 회장부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그러한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것이 전 조직에 전파될 때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본인은 잘못하면서 직원들이 잘못한 것만 일벌백계 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과 절차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범죄 행위의 예방과 탐지를 위한 기준과 절차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내부 제보 시스템, 외부 제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잘못했을 때는 일벌백계하는 그런 조직 문화, 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윤리강령 만들고 행동지침 만들고 막 각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기구 등의 역할과 책임. 여기서 감독기구로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대외적인 감독기구가 아니라 여러분 조직 내에 있는 감독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버넌스 책에서 보면은 조직의 가장 상위에 있는 하이어르키에 있는 감독기구가 어떤 것이죠?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이사회가 조직 거버넌스 책에서 보면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그러한 감독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독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구는 즉 예를 들어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서 알고 우리 조직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 윤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감독을 해야 된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아직 수준이 거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근데 이것이 실질적 수준으로 점차 옮겨가기를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위직 인사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구비를 입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부분이 임원들한테 이러한 윤리성이라든지 또 그런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물어보면 어떡하죠? 바로 고개를 뒤로 돌리죠. 왜요? 뒤에 누가 있어요?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습니다라고 메모를 줍니다. 말할 거리를 주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고위직 인사가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고위직 인사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밑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고위직 임원들이 이러한 책임을 직접 져야 된다. 책임이 있다면 아무래도 관리를 잘하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행 결과를 감독기구와
고위직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자, 모든 것을 임원들이 책임지라고 해서 모든 일을 임원들이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검토하고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고위직 임원들이나 내지는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감독기구의 역할, 감독기구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전력자의 배제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나 프로그램 위반자는 중요한 지위에 임명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사실 뭐 공공기관은 좀 덜하지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요구하는 게 뭐죠? 이익을 많이 내는 거죠. 영업을 잘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잘한다든지 이익을 많이 낸다든지 내지는 잘 가서 알랑알랑 하는 친구들은 좀 잘못하더라도 들 때리죠. 들 맞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익을 많이 남겨준 사람은 승진도 잘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상 받는 사람 따로 있고요. 또 승진하는 사람 따로 있는 조직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한 사람이 바로 상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문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것. 또 이런 옛날에 잘못한 사람들이 높은 직급의 지위로 승진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들은 그런 윤리적 문화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을 아주 입증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 소통.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하고 소통을 해라. 자,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내부 통제 규정, 뭐 각종 그러한 기준들에서 교육, 소통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공공기관들 청년 강의 받아라, 그 다음에 뭐 성인식 감수 교육을 받아라, 뭐 하여튼 다양한 그런 교육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청년 강사로 간혹 가보면은 대표이사 CEO가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 제가 감사로 있는 기관에서는 감사가 강의를 하니까 CEO가 이제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외 기관인 경우에는 CEO가 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CEO가 교육에 참석을 안 하니까 어때요? 임원들 당연히 안 하죠. 그 다음에 부서장들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냥 가서 대리 서명하고요. 교육에 딱 캐라. 그건 형식적으로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윗선입니다. 밑에 직원들은 굳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위에 사람들이 CEO, 임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직원들한테 지시만 하시면은 그 조직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되실 분들은 청탁을 받는 분들은 교육을 안 받고요. 절대 청탁도 안 받고 밥도 아무도 와서 안 사주는 그런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대상은 감독기구, 구성원, 고위직 인사, 뭐 임직원, 전 조직의 그러한 관리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효과성을 평가해야 된다. 범죄행위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감사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그리고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되는 제보 시스템의 운영 및 홍보가 돼야 된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제도 시스템, 형식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즉, 그 시스템을 설치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그러한 시스템이 구비한 목적이 달성되는지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의 조직에서 큰 사건은 내부 제보, 외부 제보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제보자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결국 조직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큰 부정 같은 거, 엄청난 부정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 외부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내부 제보, 아마 여러분 조직에 대부분 그러한 내부 제보, 외부 제보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제보자들이 없을까요?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죠. 물론 많은 조직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자, IP 추적을 다 한다는 얘기죠. IP 추적을 다 해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를 다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직의 배신자가 되기 싫으니까 제보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내부 제보가 없다, 외부 제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직 외부에서 그 제보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보자들이 적어도 IP 추적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없애주는 그런 보장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러한 내부 제보, 큰 사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과 징계를 통한 프로그램이 촉진돼야 된다. 자, 모든 것이 잘한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잘못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징계 절차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사람, 상 받는 사람, 승진하는 사람 다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하는 사람은 적절한 보상, 이런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과 시정 조치.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감사 조직이, 내부 통제 조직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범죄 부정 비리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예방을 하고 적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잘못된 행위가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경우는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응도 잘해야 되지만 프로그램이 수정돼서 유사한 범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행돼야 된다. 즉 조직에 전력이 있는데 또 다른 일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비슷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건 대응을 안 한 거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을 안 한 것이 되는 거죠. 아마 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가 감사 나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경우입니다. 아마. 자,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는 감사인 입장에서 보면 참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지적할 거 없으면 그거 지적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 조직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잘못된 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본사에서도 발생되고 지점에서도 발생되고 작년에도 발생했고 재작년에도 발생했고 올해도 발생하고 내년에 또 발생한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지요. 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다음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잘못된 게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감사의 심각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했을 때는 우리가 감경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증권에 이제 배당 사고가 있었죠. 그 배당 사고가 배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감사를 나가서 조치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참고용으로 가져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그러한 우리가 감형 기준 그 내용과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또 큰 사고가 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털 다 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 매뉴얼이 미비됐다. 우리가 기준과 절차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주 배당 업무 시 직원들이 준수해야 될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전산 시스템의 설계 오류다. 뭐 이거 잘못된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뭐 감형 요건하고 상관없이 잘못된 거죠. 자, 조합원 계좌에 선 입고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거꾸로 설계했다. 거꾸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설계가, 이건 뭐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혼나죠. 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업무가 동일 화면에서 진행되고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동일 셀에 표기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다.
사실 엄청난 금액이죠. 1원하고 1주하고는 몇만 배 차이가 납니다. 요새 같으면 한 8만 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8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증권이죠. 한 4만 배 차이가 나겠네요. 3, 4만 배. 자, 1원하고 1주 가격 차이만큼 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금액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구별되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현금 배당이냐 주식 배당이냐 조그마한 셀로 가서 클릭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셀에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큰 실수가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리 기준이 미비가 됐다. 우리 사주 배당 업무 처리 시 승인 권한 분리의 금액별 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배당할 때랑 100억을 배당할 때랑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금액이 크면은 결제 라인이 뭐 임원이라든지 CEO까지 가야 되는데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냥 한 사람이 바로 윗사람이 승인하는 그러한 직무분리 기준이 미비가 됐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 의무를 위반했다. 98일 지체해서 구성됐다. 사실 뭐 내부통제위원회 구성됐다고 해서 그 사고가 막아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큰 사고가 나면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다 긁어서 다 이제 살을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소홀했다. 결제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 사실은 결제자가, 승인자가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또 너무나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냥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임원진들도 워낙 결제할 양이 많다 보니까 또 믿을 만한 직원이 자,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하면은 어디다 결제하면 되나? 믿고 해도 되지? 안 봐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량한 관리자로 하나 큰 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그런 결제 책임은 아무리 내가 업무를 위양하고 했더라도 책임까지 위임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소홀됐다.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불비가 됐다. 컨틴전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코비드-19 때문에 아마 이러한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다시 진짜 한번 실행을 옮기고 점검하신 조직들이 아마 대부분의 조직들에서 그러한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사고 터졌는데 비상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요. 자, 배당사고 발생 후 전 임직원의 사고 전파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사고가 터지면 바로 사이렌을 울리고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조합원 계좌의 매도 주문 차단이 37분이나 걸렸고 일괄 출고 등 이게 하는데 54분이나 대응 조치가 지연이 됐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고가 인지돼서 바로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을 다운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37분, 54분 이렇게 대응 조치가 지연이 됐다라는 것도 당연히 지적사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실시 의무를 위반했다. 왜? 당연히 위반했겠죠. 보통 이제 차세대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죠.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그 확인해야 될 게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많이 나오죠. 당연히 이러한 테스트, 차세대 테스트 실시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주 시스템 교체 추진 시에 이런 충분한 테스트를 미실시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도 위반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에 이렇게 차세대를 구축하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응찰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 입찰 참가자가 한 개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저기가 될 게 뻔히 알면서 우리가 각종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입찰서를 준비하지는 않겠죠. 자, 요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의 절반을 선정대상 용역업체 직원으로 구성했다. 하나밖에 안 들어올 거라 알지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평가위원으로 그 입찰한 회사의 직원이 반이 들어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도 이건 뭐 유분수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되고요. 차고 있고 주식의 매도. 자, 우리가
윤리,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드 컨트롤에서 소프트 컨트롤로 자꾸 이제 옮겨져 가고 있죠. 우리가 감시하고 쳐다보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한계에, 계속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연한 통제, 즉 소프트 컨트롤을 자꾸 강조하는, 특히 윤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우리가 관리의 삼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들은 걸 알면서도 지금 21명이나 1208만 주, 약 1200만 주를 매도 주문해서 500만 주가 순식간에 체결되는, 분명히 잘못된 거. 또 상식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팔았다고 그래서 그 주식이 바로 자기 그 수중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뭐 3일 결제 아닙니까? 오늘 팔면 내일 모레에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어쨌든 내가 팔더라도 이 돈을 내가 내 것으로, 그때까지 이게 잘못이 안 밝혀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즉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증권 사태를 쭉 보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서 감경 요인하고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질 때 이런 식으로 잘못한 거 모든 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우리가 플러스 시켜서 맡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실 일들이 바로 이렇게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시스템에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교육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가 장치가 잘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역할이 여러분한테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부 통제와 미국의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나 저한테 전화 또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